너 같은 애가 하는 약속을 어떻게 믿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미리 싸놓았던 미영이의 짐 가방을 던져버렸어요.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67세 이정숙입니다. 세상에는 천성이 사기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연기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이죠. 저희 가족도 우연한 기회에 그녀의 본 모습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파멸의 위기에서 구했는지 제 경험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해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들 지용이는 특별히 군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지나가는 군복 입은 형들과 사진을 찍곤 했고, 집에서도 늘 군인 놀이를 했어요. 식탁 의자 2개를 붙이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나는 위대한 장군이다. 저 앞에 보이는 적들을 모두 물리치겠다. 라며 혼자서 신나게 놀았죠. 군인을 너무 좋아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 열정이 자랑스러웠고,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아빠의 빈자리를 군인놀이로 대신하나 싶어 항상 안쓰러웠습니다. 지용아, 군인이 되는 게 그렇게 좋아? 네, 저는 나중에 꼭 대한민국을 지키는 멋진 장군이 될 거예요. 사촌형들이 해병대에 입대했을 때는 매번 만날 때마다 군대 이야기를 조르고 그들이 들려주는 훈련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자기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남자다운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가끔 딸 있는 친구들을 볼 때면 나도 딸이 있었으면 하는 부러움도 느꼈어요. 시간이 흘러 지용이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토록 원하던 ROTC에 합격해 학사장교의 꿈을 이루었죠. 졸업 후에는 바로 직업군인의 길을 택했고 걸프전 해외 파병 장교로도 다녀왔어요. 아들은 사명감과 애국심 넘치는 훌륭한 장교로 성장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아들은 몇 개월씩 해외에 나가 있어야 했습니다. 한 번 파병되면 최소 6개월은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솔직히 어떤 부모가 자식이 위험한 곳에 있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들이 떠날 때마다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잘 다녀올게요. 최대한 연락 자주 드릴게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를 자부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이 선택한 삶이었기에 저는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지용이는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해외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30이 훌쩍 넘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없어 항상 걱정이었거든요. 작년 휴가 기간 동안 동기 소개로 만났어요. 그동안 제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도 기다려줬어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참하고 예쁜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름은 미영이었고 여의도 증권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직업 때문에 한 가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괜찮겠어요? 신혼인데 외롭게 지낼 것 같아서. 미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매일 붙어 있을 수 없는 건 아쉽지만 마음까지 멀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기다릴 수 있어요. 대신 같이 있는 기간 동안엔 남들보다 2배, 3배 더 재밌게 지내면 되죠.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은 휴가 기간에 맞춰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미영이네도 넉넉하지 않은 눈치였고요. 아들은 결혼식만 하고 바로 파병지로 가야 해서 미영이는 아가씨 때 살던
그대로 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미영이가 집에 밥 먹으러 와서 제게 어머니, 저랑 매일 밥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사실 저 고시원에서 지내요. 아빠는 재혼하셔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고 저도 모은 게 별로 없어서 오빠는 몰라요. 결혼도 한 아이를 이제껏 고시원에서 지내게 했다니. 남편도 있는데 순간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미영아, 결혼한 너를 고시원에 살게 하다니 미안하구나. 진작 말하지. 우리 집으로 들어올래? 회사 가기도 멀지 않은데 나도 혼자고 너도 혼자인데 지용이 올 때까지 내 말처럼 둘이 같이 밥 먹자꾸나. 이제 너도 한 식구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외로 적응을 잘했어요. 제가 반찬을 만들 때면 옆에 꼭 붙어서 배우겠다고 했고 퇴근하면 항상 저한테 먼저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오늘따라 부장님이 절 혼내서 얼른 집에 와서 어머님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그랬구나.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네. 내가 그 스트레스 다 날아가게 꼭 안아줄게. 완전 힐링돼요. 사실 저 예전부터 퇴근하고 엄마한테 달려와 안기는 거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 엄만 제가 중학교 때 이혼하고 가버리셔서 한 번도 이런 거 못 해봤거든요. 어머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어머님이 제 엄마 같아요. 미영이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바람에 엄마의 정을 그리워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딸처럼 살갑게 굴었던 겁니다. 저도 딸이 있는 집이 부러웠는데 무뚝뚝한 아들하고만 살다 살가운 며느리가 안쓰럽고 예쁘기도 했습니다. 미영이는 무척이나 애교스러웠습니다. 이래서 우리 지용이가 반했구나 했네요. 아침마다 어머니, 오늘도 예쁘세요. 라며 눈을 반짝이고 퇴근길에는 작은 선물을 사오곤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을 기억해 화분도 사오고 손 마사지도 해주고 딸이 생긴 것 같아 너무 행복했어요. 무슨 복으로 이리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을까. 자주 중얼거리곤 했어요. 지용이가 해외 파견을 나가 집에 없을 때면 미선이와 둘이서 텔레비전을 보며 걱정을 나누었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명절에는 손잡고 남편 산소에 가면 미영이는 아버님, 이제 딸도 생겼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친자식이 친엄마가 되어갔습니다. 지용이가 없는 시간도 우리만의 추억으로 가득 채워갔어요. 미영이가 일하러 나가면 저는 우리 며느리 미영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고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미영이는 무조건 휴가를 내고 함께 가주었어요. 혼자서 아들 키울 때는 몰랐습니다. 딸의, 아니 며느리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을 이룬 것 같아 매일이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용이가 2달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파병을 떠날 때면 미영이는 아들 앞에서는 씩씩하게 웃으며 배웅했지만 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남편이 위험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했겠지요. 어머님, 그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죠? 벌써 3일째 연락이 안 돼서 너무 걱정돼요. 아이고, 아들이 지금 통신이 안 되는 곳에 있어서 그런 거야. 며칠만 기다려보면 연락 올 거니까 전에도 여러 번 그랬어. 차분히 기다려보자. 밤에도 미영이는 혼자 훌쩍훌쩍 우는 것 같았어요.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저도 여자라 미영이의 그 마음 아프리만큼 이해가 되니까요. 저는 아들 없이 지내는 며느리가 외롭지 않게 최대한 챙겨주고 보듬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집살이를 안 시킨다고 해도 남편 없는 시댁에서 며느리 혼자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시아버지가 없어서 괜찮다지만 시어머니는 어려운 거니까요. 그러다 지용이가 몇 달 만에 휴가를 받아 돌아오면 미영이는 정말 아들을 극진히 챙겼어요. 여보, 그동안 전투훈련하느라 힘들었지?
집밥도 그리웠을 텐데. 이 갈비찜 좀 먹어봐. 내가 어머님한테 배워서 직접 만든 거야. 어때? 당신 이제 갈비찜 같은 것도 할 줄 알아?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요리 많이 배웠구나. 실력이 일취월장했네. 미영이는 여보, 너무 햇볕에 오래 있으면 기미도 생기고 노화가 빨리 된대. 그러니까 선크림 잘 챙겨 바르고 집에 있을 때만큼은 내가 마사지 매일 해줄 테니 나만 믿어. 둘이 편의점을 갈 때도 꼭 붙어서 갔고 집에서도 정말 알콩달콩하게 지냈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서로 더 애틋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둘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4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그게 속상했는지 하루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왜 아기 천사가 안 찾아오는 걸까요? 친구들은 결혼하면 금방 애가 생기던데 저도 당연히 결혼하면 금방 임신할 줄 알았어요. 세아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렴.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서 애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아기 천사도 안심하고 찾아오는 거란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평소보다 더 챙겨줬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도 해주고 보약도 지어줬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며느리가 피곤할까봐 집안일도 거의 시키지 않았고요. 그런 생활이 4년 정도 이어지다 보니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 평생 모은 돈과 애들 아빠 사고보험금으로 아들 부부에게 집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얘기했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저희 집 사주시는 거예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 때문에. 괜찮고 말고 이게 엄마의 소원이야. 어디에 집을 마련하고 싶니? 미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직장이 여의도라 목동 근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들이 또 파병 나가 있을 때라 며느리랑 둘이서 집을 보러 다녔어요. 미영이는 지금 다니는 직장과 가까운 목동을 원했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비싸서 작은 아파트지만 그래도 둘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어머님, 여기 위치도 좋고 평수도 딱 괜찮지 않아요? 전 이 집이 딱 마음에 들어요. 저기 보이는 공원에서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이의 아이가 생겼을 때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거든요. 사실 모든 게 너무 좋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손주가 보고 싶었어요. 그 작고 보드라운 지용이랑 미영이를 닮은 아기의 손을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약금을 내고 집을 계약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까지는 2달 정도 남았는데 며느리가 정말 설레어했어요. 어머님, 전 결혼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남들은 시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많던데 전 어머님이 저한테 딸처럼 정말 잘해주시잖아요. 제 친구들도 절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너처럼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맨날 물어봐요. 잔금 치르는 날이 1달쯤 남았을 때 아들과 연락이 다 물어봤어요. 지용아, 잔금 치르는 날 알지? 그때 한국에 들어오니? 제가 5일 정도 더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공동 명의로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와이프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와이프한테 돈 보내주시면 알아서 잔금 치르고 할 거예요. 저는 미영이에게 그 말을 전했고 미영이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미영이가 저보고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한테 집까지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저랑 둘이서 여행 한번 다녀오실래요? 이제 같이 지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추억 하나라도 더 쌓으면 좋잖아요. 베트남은 처음 가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롱베이에서 배를 타고 석회암 절벽 사이를 지나며 장관을 감상했고 바닷속 동굴도 구경했습니다. 미영이가 정말 세심하게 여행 일정을 짰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역시 사람이 오래 살고 볼 일이지. 내가 태어나서
이런데 와볼 줄 어떻게 알았겠니? 내 덕분에 이렇게 날씨 좋은 곳에서 구경도 하고 정말 호강하는구나. 저녁에는 현지 음식을 먹으며 전통 공연도 보고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은 미영이가 신혼부부들이 많이 간다는 요트 투어를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둘이서 갔는데 정말 분위기 있고 좋았어요. 요트 안에서 와인이랑 치즈도 먹고 현지 가이드가 기타를 치며 노래도 불러주었죠. 요트 위에서 석양을 바라보는데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한가운데서 붉게 지는 석양을 보게 될 줄이야. 아무래도 지금 보고 있는 이 풍경은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것 같구나. 어머님, 기억도 기억이지만 이런 예쁜 풍경은 사진으로 남겨야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치즈. 미영이와 함께 베트남에서 쇼핑도 하고 현지 식당뿐만 아니라 한식당에도 가서 삼겹살이랑 김치찌개도 먹었어요. 딸 같은 며느리와 둘이 오붓하게 여행을 다니니 하루 종일 너무 즐거웠습니다. 숙소에서 자기 전에도 둘이 얼마나 수다를 많이 떨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5일간의 여행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행하느라 좀 피곤했는지 비행기에 타니 슬슬 잠이 오려고 하더라고요. 한숨 자려고 눈을 감는 찰나 갑자기 옆 통로 맞은편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보니까 젊은 부부가 돌도 안 된 아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아기를 달래는데도 계속 울어대니 주변 승객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도대체 애 엄마랑 애 아빠는 뭐 하는 거야? 애가 울면 달래야지. 왜 저렇게 애를 울게 놔두냐?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그 젊은 부부가 정말 곤란해하는 게 보였어요. 지켜보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새댁, 혹시 괜찮으면 그 아기 제가 좀 달래봐도 될까요? 자식을 한 명밖에 안 키워봤지만 그래도 새댁보다는 육아 경력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 젊은 엄마가 잠시 고민하더니 아기를 넘겨줬어요. 저는 아기를 품에 안고 달랬습니다. 까꿍,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웠구나. 신기하게도 그 아기가 제 품에서 울음을 뚝 그쳤어요. 다시 젊은 엄마에게 넘겨주자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새댁, 아무래도 내가 살 집이 있어서 내 품이 더 따뜻한가 봐요. 내가 조금 더 안고 있을 테니까 쉬세요. 그렇게 저는 아기를 달래며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친절이 나중에 우리 가족을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영이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저도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미영이 먼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미영이가 오고 나서 어머니, 제가 짐 챙기고 있을게요. 화장실 천천히 다녀오세요. 화장실에 갔더니 아까 그 젊은 엄마가 있더라고요. 어머, 새댁,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여행하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그런데 젊은 엄마가 나가지도 않고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아주머니, 잠시만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새댁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일단 화장실에서 나온 후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댁이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주머니, 아까 옆에 같이 있던 분이 며느리 맞죠?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 며느리분을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낯선 사람이 저희 며느리를 의심하는 말을 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속이 좀 안 좋아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왔는데요. 그 며느리분이 화장실에 와서 이상한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그 며느리분 꼭 조심하세요. 저는 뜬금없이 저희 며느리를 조심하라는 말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세댁의 입에서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더군요. 제가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분이 화장실에 와서 큰 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오빠, 나 이제 막 한국 도착했어. 아니, 비행기 아니라 휴대폰을 꺼놨으니까 전화 못 받았지. 나 나오자마자 바로 오빠한테 전화하는 거야. 옆에 노인네 있는데 어떻게 받아? 근데 잘 구슬려 놨으니까 아마 2주 뒤면 아파트 잔금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딱 2주만 기다려. 그리고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오빠,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어차피 우리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가 해외여행까지 모시고 다녀온다고. 얼마나 입이 벌어지게 좋아하시는데 솔직히 그 노인네 비위 맞춘다고 베트남까지 가서 5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도 내 수중에 3억 원이 들어올 때까진 내가 최대한 좋은 며느리인 척 해야지. 그래야 내가 남편 놈 버리고 오빠랑 해외로 떠나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설마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부부끼리 돈 좀 떼어갔다고 처벌까지 받겠어? 우리나라 법은 부부끼리 돈 떼먹어도 처벌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빠, 나만 믿고 해외로 도망칠 준비나 해. 세상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그런 통화를 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2주 뒤 잔금 치르는 날이라는 정확한 정보까지 세댁이 알고 있는 걸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키며 세댁에게 말했어요. 세댁, 이런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혹시 연락처 좀 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증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럼요. 증인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충격 많이 받으셨을 텐데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연락처를 받고 미영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내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했어요. 미영이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대했죠. 어머님, 식사하실래요? 제가 밥 차려 올까요? 아니다. 며칠 동안 여행을 했더니 몸이 너무 피곤해서 좀 자야겠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배고프면 혼자 밥 챙겨 먹어라. 아, 그럼 푹 주무세요. 전 잠깐 장 좀 보러 갔다 올게요. 제가 피곤한 척하고 침대에 누워있자 미영이는 장 보러 나갔습니다. 저는 미영이가 나가자마자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다행히 통화가 됐고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했더니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그랬다고요? 그래, 그 세댁이 거짓말한 것 같진 않더구나. 그나저나 너 이거 와이프한테 말하지 말고 일단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추궁해봤자 오리발 내밀 것 뻔하니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돼. 내가 파병 중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내가 알아서 해결해 볼게.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평소에 즐겨보던 TV 프로가 생각났어요. 이럴 때 보통 탐정에게 의뢰한다는 게 생각났죠. 검색해보니 많은 업체가 나와서 평이 제일 좋은 곳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만나 며느리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뒷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미영이는 계속 저한테 웃으며 살갑게 굴더라고요. 가식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것이 내 뒤에서 나를 이용하려 했다니. 탐정에게 의뢰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 드디어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미영이는 직장도 이미 그만둔 상태였어요. 매일 아침 출근한다고 나가서는 그 남자와 함께 지내다가
퇴근 시간쯤 맞춰 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심지어 그 남자는 직업도 없는 백수였는데 저한테 아파트 잔금 3억 원을 받으며 그 남자와 함께 해외로 도망가서 살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어찌나 충격이 컸던지 그 증거 사진들을 바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도 전화로 저에게 분노를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 이거 진짜 용서 못해요. 제가 이런 사람을 믿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겨우 진정시킨 후 내가 먼저 미영이를 처리할 테니 일단 무사히 임무 마치고 돌아올 생각만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결전의 날까지 저는 이 사실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또 출근한 척 나갔다가 중간에 저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오늘 잔금 치르는 날인 거 아시죠? 어머님은 오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저 혼자 부동산에 갔다 올게요. 그래, 알았다. 이따가 부동산에 도착하면 연락해. 저녁 시간이 되자 미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 부동산에 도착했어요. 이제 제 계좌로 잔금 보내주시면 돼요. 잔금을 달라고 요청하길래 저는 미영이를 떠봤어요. 그런데 그걸 꼭 내 계좌로 보낼 필요가 있니? 내가 직접 집주인한테 바로 입금해도 되잖아?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차피 저랑 그이 명의로 할 건데 나중에 입금 내역 확인하기 편하게 제가 돈 받아서 입금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돈 보내주실 때 증여세 아끼려면 차용증 쓰면 된대요. 일단 잔금부터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30분 동안 돈을 보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미영이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잔금 보내시려면 아직 멀었어요. 저 계속 부동산에 앉아 있는데 빨리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미영이가 닥달하길래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보내는 대신 탐정에게서 받은 미영이의 불륜 증거 사진을 수십 장 보냈어요. 그러자 몇 분 뒤에 미영이가 식겁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들 뭐예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제가 아는 오빠예요. 평소에 그이가 없을 때 심심하다 보니까 가끔씩 만나서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사이일 뿐이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오해. 너는 친한 오빠랑 그렇게 다니니? 얼마나 행실이 안 좋길래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면서 팔짱까지 끼고 모텔을 들락거려? 끝까지 우리 속이려고 했나 본데. 이제 다 들통났으니까 더 속일 생각하지 마. 너 우리 아들 몰래 그 남자랑 놀아난 거 다 안다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얼마 안 있어 미영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미리 부동산에 연락해서 우리 아들이 단독 명의로 계약할 거니까 며느리가 오면 그냥 보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아들이 5일 뒤에 한국으로 돌아오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더니 감사하게도 집주인분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덕분에 계약금은 날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이는 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진짜 잘못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워서 그랬는데 다시는 저 그런 짓 안 할게요. 저는 우리 그이 아니면 못 산다고요. 내가 살다 너 같이 뻔뻔한 애는 처음 본다. 세상에 내 앞에선 우리 아들밖에 모르는 애처럼 굴더니 뒤에선 감히 딴 남자랑 살림까지 차려? 너 내가 잔금 3억 주면 그 돈 들고 그 남자랑 해외로 도망가려고 했잖아. 그래 놓고 뭐? 우리 아들이 아니면 못 살아. 입이 10개라도 말 똑바로 해. 더 이상 내가 흘리는 악어의 눈물에 속아줄 생각 없으니 내 앞에서 연기하지 마. 미영이는 계속 변명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미리 싸놓았던 미영이의 짐 가방을 던져버렸어요. 너 같은 애가 하는 약속을 어떻게 믿어? 내가 짐 웬만한 거 다 싸놨으니 그거 들고 나가.
너 같은 애랑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어머님, 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갈 데가 왜 없어? 여태까지 회사 다니는 척하면서 그 남자랑 두 집 살림했던 그 오피스텔이 있잖아.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었으면서 갈 곳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미영이가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짐가방을 억지로 안기고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이는 아들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솔직히 말해서 남편 없이 혼자 시댁살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데 마침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길래 위안 삼으려고 하루 이틀 만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제발 내 입장도 좀 이해해줘. 그게 그렇게 힘들었으면 차라리 진작에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어떻게 내가 파병 나가 있는 동안 뒤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당신 같은 여자 절대 용서 못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그냥 이혼해. 이혼해서 그 남자랑 살든 말든 알아서 해. 물론 남편 없이 며느리 혼자 시댁에 사는 게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미영이가 힘들까봐 최대한 많이 챙겨주고 보듬어 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딴 남자한테 빠져서 제 피 같은 돈을 들고 도망갈 생각을 했다니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아들도 미영이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사실 어머니한테 미리 연락받고 너무 큰 충격에 며칠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혼자 생각을 많이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혼하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후 아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미영이와 그 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했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찾아와 또다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은 저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어머님을 엄마로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따랐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감이 더 큰 거야. 우리 앞에선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처럼 굴고 날 진짜 엄마처럼 생각한다더니 어떻게 우릴 그렇게 배신할 생각을 해? 난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널 진짜 딸로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잘해줬어? 시집살이 시킨다는 생각 들까봐 집안일도 안 시키고 항상 좋은 음식, 좋은 옷만 해주려고 노력했다고. 결국 아들은 미영이와 이혼했고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와 남자친구에게 줄 뻔했던 그 집도 결국 아들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어차피 저한텐 자식이 아들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이 저에게 며느리의 실체를 알려준 그 세댁 덕분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 세댁에게 연락해 만나게 되었어요. 작은 사례라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분이 거절하더군요. 아휴, 제가 사례받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먼저 저희 곤란할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머니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솔직히 아주머니가 비행기에서 저희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저도 그런 얘기 듣고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까지 필요 없고 그냥 밥만 사주세요. 그래도 우리 아들 인생을 구해주고 내 재산을 지켜준 은인인데 정말 사례 안 드려도 되겠어요? 하지만 마음씨가 너무도 착한 그 세댁은 끝까지 사례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제가 그날 비행기에서 우는 아기를 달래주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은 지금쯤 미영이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오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아들은 이혼 후에도 씩씩하게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에서 만난 간호장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영이와는 달리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죠. 아들이 다시 한번 결혼할 용기를 낸 것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첫 결혼에서는 4년 동안 소식이 없던 임신이 두 번째 결혼에서는 6개월 만에 찾아왔어요. 손주를 안게 될 거라는 소식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첫 번째 결혼이 그렇게 끝나서 안타까웠지만 그때 그 비행기 안에서 만난 귀인 덕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참 무서운 존재라는 것이죠. 영화배우도 아닌 일반인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연기하면서 속일 수 있다는 게 소름 끼쳤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순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순 없습니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어서 바람이 불면 꼼짝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지요. 미영이처럼 남이 힘들게 번 돈을 가로채려 하거나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까요. 이제 저는 새 며느리와 곧 태어날 손주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었지만 그 끝에 찾아온 기쁨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네요.